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50대 기업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저도 주식을 잘 몰라도 구글이나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데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일본 역사상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중에서도 1989년. 그 해에는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일본 전신전화공사 NTT였습니다. 뭐 하는 회사야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위만 일본 회사가 아니야. 그 아래로 일본 4대 은행이 세계 시총 5위까지 남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1980년대는요. 세계 50대 기업 중에 33개 회사, 무려 33개 회사가 일본에 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냐. 또 뉴욕에 가면은 대표적인 전망대가 5군데 정도가 있잖아요. 엠파이어 빌딩도 있고 서밋도 있고 원월드도 있고 엣지도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록펠러 센터의 탑 오브 더 락이 있죠. 이 록펠러 센터는 뉴욕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를 1989년에 누가 사갔을까요? 바로 일본 부동산 개발사 미쓰비시 토지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 미국인들이 뉴욕의 상징을 일본에 뺏긴 건 제2의 진주만 기습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63빌딩? 63빌딩보다 요즘은 잠실의 이 롯데의 시그니엘 타워를 생각을 하면 서울 어디에서나 시그니엘 타워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그니엘 타워를 통째로 일본이 사간 거야. 이 정도의 충격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만큼 미국인들이 받았던 거죠. 이 일본 회사가 록펠러 센터를 사간 가격이 8억 4,6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거의 1조 1,600억 정도 하겠네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 돈을 그냥 턱턱 지불할 돈이 일본에 한 개의 회사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센터는 1995년에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미국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 모두 다 아시잖아요. 빈센트 반 고 하면 또 떠오르는 작품이 해바라기죠. 이 명작 해바라기가 경매에 나와요. 1980년대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거의 4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550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사간 회사가 또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의 야스다 화재 해상에 팔리게 되거든요. 이게 또 1987년의 일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뭐 일본이 잘 나간 건 알겠는데 재벌들은 어느 나라나 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일본의 일반인들도 삶이 아주 경제적으로 돈이 펑펑 남아돌아서 여유가 넘쳤어요. 이 좋은 대학의 졸업 예정자는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비를 받잖아요. 요즘도 면접비가 있고 저도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봤을 때 면접비로 5만 원 정도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1980년대 일본에서는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면접비로 5만 엔 정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아니 일 안 하고 면접만 그냥 한 5군데만 보러 다녀도 한 달 동안에 풍족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일본은 이때 잘 살았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요. 1945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터졌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경제도 폭망해버리게 되거든요. 당시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다시 원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진짜 빨리 한 5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980년대에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미국을 압도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냐? 정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키워줬거든요. 왜 키워줬을까? 1949년에 중국이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공산화가 되죠. 그리고 1950년부터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게 되면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이거를 미국이 딱 보면서 동아시아가 다 빨간색으로 사회주의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지킬 동반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동반자 파트너로 일본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아니 동반자로 키워나가서 같이 자본주의를 지키는 수호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허덕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당시에 돈을 갚아야 되는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였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서 피해를 입힌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나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사람이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어깨 피고 너 뭐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본을 다독여주면서 일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나라에도 미국이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배상을 포기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냥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협력 방식, 무역 방식 이런 식으로 배상을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에는 전쟁 특수까지 있었어요. 1950년대는 6.25 전쟁 터졌죠.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건 아니지만 주변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거기다가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서 경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죠.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킨 것도 우리나라야. 심지어 우리나라의 불행이 일본에는 행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고도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고도성장했다라고 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55년부터 73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일본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죠. 자, 일본이 어느 정도로 경제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두 개의 지표가 나오게 돼요. 196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는 이미 선진국만 개최한다는 올림픽이 개최가 돼요.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칸센 알죠? 이 고속열차 신칸센까지 196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요. 전 세계에다가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이렇게 건재해 살아남았어 하고요. 그러다 상황이 바뀐 게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1973년과 1978년에 전 세계에는 오일 쇼크가 불어닥치게 되죠. 오일 쇼크가 뭐냐면요. 이 오일,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석유 가격을 팍팍 올려버린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물건 가격, 물가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석유의 이상이 이때만큼은 아니잖아요. 전기도 있고 대체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석유가 짱이었죠. 그러니까 석유를 돌려서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도 돌아가고 했던 시대였으니까 이 물가가 같이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같이 폭등을 해 나갔던 거예요. 이때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미국 경제였습니다. 물가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바로 화폐의 가치죠. 물가가 폭등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오죠.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화폐 가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화폐도 희소성이 있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시중에 많이 풀린 화폐 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그럼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자기 돈을 회수해서 은행에 돈을 넣겠죠. 이자를 받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조업 같은 사업을 굴리는 사업체는 사업을 돌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지니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죠. 자, 미국의 제조업이 막 슬슬 이제 마태이가 가고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쏙쏙 얄밉게 채운 게 일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도 오일 쇼크 시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물론 타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영을 합리화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었고요. 달러에 비해서 당시에 엔화의 가치가 낮으니까 싼 가격으로 미국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거는 미국이었어요. 1950년대까지 미국산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를 점유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빵빵 터지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 물건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뭐 가성비 되게 좋고 작고 물건을 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일본 자동차의 트레이드 마크는 중소형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덜 먹겠죠. 기름을 덜 먹어서 경제성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너무 어려웠던 석유 파동 시기에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에 진짜 잘 먹혔던 거죠. 이 시기에 일본산 차의 판매가 급증하게 되면서 1980년대에는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회사가 도요타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1980년대는 도요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렉서스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미국 중산층 시장을 강타한 거죠. 연비가 좋은데 이미지도 나쁘지 않아. 사치 부리는 느낌은 아니면서도 고급스러운 또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먹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겠죠. 얘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망해가는 거 우리가 거의 키워줬는데 이제 우리 자리를 넘봐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랑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를 모아요. 어디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여기에 G5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결론을 내죠. 뭐라고 냈을까요? 지금 엔화 가치가 낮고 달러 가치가 높아서 일본 물건을 싸게 미국에 막 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올리고요.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니 미국 형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야 눈 깔아 라고 하면 깔아야죠.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1985년에 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합의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라자 합의 때 1달러 대 242엔 정도였어요. 그게 1986년 말에 1달러 대 153엔으로 그 가치가 46%나 상승하게 되고요. 1988년 말에는 1달러 대 120엔까지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선생님 제가 잘은 몰라도 242엔이 120엔이 된 거면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1달러짜리 초콜릿을 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줘야 됐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서 1달러짜리 초콜릿을 살 때 700원만 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 수출은 이제 사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내수 시장이라도 살리자면서 금리를 대폭 낮추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넣어놔도 사실 이자가 안 붙으니까 차라리 대출을 왕창 받아서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폭등했느냐? 1986년에서 1987년경에는 도쿄를 사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엄청난 수준으로 해줘요. 호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담보가액의 100에서 120%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살 집이 10억이야. 그러면 10억이 다 대출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집이 12억까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12억까지 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엄청나게 화려한 일본의 경제 호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탄탄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버블 경제라고 합니다. 거품은 손가락을 톡 건드리면 톡 터지잖아요. 일본 경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제에 거품이 꼈잖아요. 그래서 1990년에 일본 정부에서는요. 부랴부랴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인 이 대장성에서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주가 부동산이 와르르 폭락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로 폭락을 했을까요? 부동산 가격은 심하면 10억이 산 게 1억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이 집을 살 때 10억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그럼 아직도 갚을 돈은 9억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되겠죠. 당시 대출의 무려 90% 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나요? 1990년 1월 이게 일본의 주가 지수가 4만 포인트에 근접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일에는 불과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반토막이 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면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몇십 년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죠. 1990년대 드래곤볼 만화책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 드래곤볼의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1980년대 일본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10명 중에 한 명이 이 드래곤볼의 만화가일 정도였거든요. 이 드래곤볼 만화가가 이제 그만 연재를 끝내고 싶은데 드래곤볼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이 만화가가 연재를 중단하고 싶었던 시기가 1990년대 거품이 꺼지고 경제 불황으로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만화가한테 부탁도 하고 연재를 계속해달라고 압박도 해서 계속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뭐 연재를 중단하면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하죠. 자, 오늘은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와 거품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까지의 내용들을 봤어요.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동아시아사입니다. 물론 통합사에도 경제 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알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